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패자도 아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남아있기도 하지요. 오늘은 조선 말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다고 생각해왔던 한 인물에 대해 조심스럽게 다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명성황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권력에 집착했던 왕비,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인물, 혹은 비극적으로 죽은 약한 여성, 학교에서 배운 기억, 드라마에서 본 장면, 신문이나 책에서 스쳐 지나간 평가들이 어느새 하나의 이미지로 굳어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시대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 시대의 선택이 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에서 한 인간이 어떤 판단을 해야 했는지를 과연 충분히 들여다본 적이 있었을까요? 이 영상은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를 다시 비난하기 위한 영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역사를 이해해 온 건 아닐까? 그 사람의 이름 뒤에 붙은 평가가 과연 공정했을까? 이런 질문을 조용히 차분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사실에 가까이 다가가 보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말기라는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뿌리와도 닿아 있습니다. 외세의 압박, 국내의 갈등, 누구 하나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했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한 여인은 왕비라는 이름으로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혹은 그 외에 다른 길이 존재했는지는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단순한 희생자도 단순한 악인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기록 속에서 말이 많고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지금까지도 감정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입니다. 왜일까요? 왜 어떤 역사 인물은 수백 년이 지나도 이렇게 의견이 갈릴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영상에서 제시된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어땠는지, 조선이라는 국가는 어떤 선택지들을 강요받고 있었는지, 한 사람의 결정이 개인 욕심이었는지, 시대의 압박이었는지, 이것들을 하나씩 가능한 한 감정을 덜어내고 사실과 맥락 중심으로 풀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는 기존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역사 기록의 빈틈, 교과서에서는 짧게 지나간 국제 외교의 맥락,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당시 조선 내부의 현실까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풀겠습니다. 전문 용어보다는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이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믿는 판단도 10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명성황후의 이미지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명성황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께서는 아마도 화려한 한복 차림의 왕비, 권위적인 말투, 혹은 궁궐 안에서 권력을 쥐고 흔드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선을 망하게 만든 여인,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인물, 혹은 결국 일본에 의해 비극적으로 살해당한 불쌍한 왕비,
이처럼 명성황후에 대한 이미지는 극단적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같은 인물을 두고 누군가는 악인으로 누군가는 희생자로만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이 이미지는 과연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교과서 속의 명성황후. 교과서에서 명성황후는 대개 몇 줄로만 등장합니다. 흥선대원군과 대립했다.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했다. 을미사변으로 시해되었다. 사실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 사이에는 사람의 감정도 선택의 고민도 시대의 압박도 거의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에 우리는 명성황후를 사건 속 인물로만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일으킨 사람, 어떤 결과를 낳은 사람으로만 말이지요. 드라마와 대중매체가 만든 이미지. 한편 드라마와 영화는 명성황후를 훨씬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드라마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물의 성격은 선명해야 하고 갈등은 극대화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명성황후는 강한 여인, 정치에 집착하는 인물, 남성 중심 사회를 흔드는 존재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이런 묘사는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만 동시에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를 만들어버립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역사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 인간은 언제나 모순을 안고 있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며 완벽한 선택만을 하지는 못합니다. 여성 권력자에 대한 불편한 시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유교 사회였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기시되던 시대였지요. 그런 사회에서 왕비가 정치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많은 비난과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종종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여자가 나서서 나라가 어지러워졌다. 왕비가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평가 속에는 정치적 판단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가 가진 여성에 대한 편견도 함께 섞여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만 보고 판단한 역사, 우리는 흔히 결과를 기준으로 역사를 판단합니다.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이전의 모든 선택들은 실패한 선택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그때그때 넘기기 위해 최선이라 믿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명성황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비판받을 지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을 사후 결과만으로 단죄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버린 이야기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설명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 왔는지도 모릅니다. 명성황후는 이랬다. 이 사건의 원인은 저 사람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선 말기처럼 국제 정세와 내부 갈등이 복잡하게 얽힌 시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인물 평가를 잠시 내려놓고 그녀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 즉 19세기 말 조선의 현실부터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명성황후도 그녀의 선택도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성황후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살아가던 시대, 19세기 말 조선이라는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시기의 조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권 국가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이 있고 조정이 있고 법과 제도가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19세기 후반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열강들은 증기선과 신식무기로 무장한 채 아시아로 진출하고 있었고 문을 닫은 나라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선만이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의 문 앞에는 이미 여러 강대국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청나라, 동쪽에는 급속히 근대화한 일본, 북쪽에는 남하를 노리던 러시아 제국. 이들은 모두 조선을 이웃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더 이상 혼자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청나라의 그늘 아래 있던 조선. 오랫동안 조선은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 속에서 외교적 안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며 청나라는 더 이상 조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는 서양 열강에게 연이어 패배하며 국력과 권위를 크게 잃었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기댈 곳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급부상과 위협. 한편 일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서양의 제도와 군사력을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며 근대 국가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조선은 일본에게 넘어야 할 다음 단계였고 동아시아 패권을 위한 필수적인 발판이었습니다. 조선 조정 내부에서도 일본의 변화는 이미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라는 새로운 변수,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 러시아가 등장합니다. 러시아는 극동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부동항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러시아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내부에서는 러시아를 견제 카드로 삼자는
생각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 위험했는지는 지금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당시 조선에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내부의 분열, 외부만 혼란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 내부 역시 하나로 뭉쳐있지 못했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 전통을 지키려는 세력, 외세와 손잡으려는 세력, 외세를 철저히 배척하려는 세력까지 조정 안에서는 의견이 갈라졌고 서로를 불신하며 정치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혼란의 중심에 고종과 명성황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정보도 확실한 동맹도 없이 매일같이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무언가를 하면 그 선택이 또 다른 위기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이해할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명성황후의 선택은 욕심의 산물이 아니라 선택지가 거의 없었던 시대의 결과였을 가능성입니다. 명성황후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권력에 집착한 왕비라는 평가입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시대와 기록이 만들어낸 하나의 단순화된 결론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떤 상황에서 행사되었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왕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구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왕 혼자서 나라를 움직일 수 없는 체제였습니다. 대신들과의 논의, 외교 문서의 검토, 왕실 내부의 조율이 늘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비는 공식적인 직책은 없었지만 왕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즉, 명성황후의 영향력은 법적으로 주어진 권력이라기보다는 위치에서 비롯된 영향력에 가까웠습니다. 명성황후가 정치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한 시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즉위한 고종은 국정 경험이 많지 않았고 그 공백을 채운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의 강경한 쇄국 정책과 권력 집중은 조선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성황후는 단순히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치의 균형을 바꾸기 위한 존재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 욕망이라기보다 왕실 내부의 권력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역할 변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를 비판할 때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민씨 일가 등용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친인척들이 조정 요직에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 정치에서는
혈연과 혼맥을 통한 인사 개입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흥선대원군 역시 자신의 세력을 통해 정치를 운영했으며 다른 대신들 또한 각자의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즉, 명성황후의 인사 개입만을 특별히 부패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 전체를 놓고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외교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압박이 거세지자 러시아와의 접근을 시도한 점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는 비판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일본은 이미 군사적 외교적으로 조선을 압도하고 있었고 청나라는 더 이상 확실한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강대국을 견제 카드로 삼으려는 시도는 무모함이라기보다 절박한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명성황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상당 부분 그녀와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세력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특히 일본 측 기록이나 친일 성향 인물들의 문서에는 명성황후가 과장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는 늘 기록한 사람의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 자체보다 누가 왜 그렇게 기록했는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명성황후의 행동을 모두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실책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나라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단순히 권력에 집착한 인물로만 규정하기에는 그 시대가 너무 복잡했고 상황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권력을 원했다기보다 왕비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조선의 왕궁 경복궁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시간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경복궁 안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희생자가 명성황후였습니다. 을미사변을 단순히 분노한 일본 낭인들이 저지른 폭력 사건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본 공사관 내부에서는 명성황후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오르내리고 있었고 그녀를 조선 내 반일 세력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을미사변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계획된 폭력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경복궁에 침입한 이들은 일본군 정규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공사관의 묵인 아래 일본 낭인, 군인 그리고 조선 내부의 일부 협력 세력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을미사변이 단순한 외국인의 범죄가 아니라
조선 내부의 분열과 외세의 개입이 맞물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왕궁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침입당했을까? 당시 경복궁의 경비는 이미 크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압박으로 조선의 자주적 경비 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었고 궁 내부 역시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명성황후는 국가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을미사변의 가장 비극적인 점 중 하나는 시의 과정조차 명확하게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록마다 장소, 방법, 가해자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는 그만큼 사건이 혼란 속에서 진행되었고 의도적으로 진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시사합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명성황후는 왕비로서 한 인간으로서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이후 조선 조정은 즉각적으로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은 이미 조선을 압도하고 있었고 강력한 항의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이 침묵은 후대에 이르러 왜 나라가 왕비를 지키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남게 됩니다. 을미사변은 단지 한 왕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이 더 이상 자주적인 국가로서 주권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세계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세의 개입 앞에서 조선 내부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우연도 개인적 비극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몰려있던 막다른 골목에서 발생한 역사적 비극이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누구의 책임이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극의 책임은 가해자가 아니라 희생자였던 명성황후에게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성황후에 대한 오해가 굳어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을미사변 직후의 조선은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조정은 외세의 압력 앞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사회는 본능적으로 책임질 대상을 찾습니다. 외부의 침략자를 정면으로 비난하기엔 현실적인 힘이 없었고 그 결과 이미 죽어 반박할 수 없는 인물 명성황후가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역사는 복잡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잡한 설명보다 단순한 이야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웠던 이유는 왕비가 정치를 휘둘렀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은 당시 조선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를
한 사람에게 떠넘기기에 아주 편리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성황후는 문제의 원인으로 점점 굳어져 갑니다. 명성황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일본 측 기록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일본은 을미사변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성황후가 조선을 혼란에 빠뜨렸고 그 재건은 불가피했다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논리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서사였고 동시에 명성황후를 위험한 정치 인물로 낙인 찍는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록들이 이후 학술 자료와 대중 서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을미사변에는 조선 내부의 협력 세력도 일부 가담했습니다. 이들에게 명성황후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드러날수록 자신들의 선택과 책임 역시 함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했고 때로는 왜곡이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나라가 더 위험해졌을 것이다. 이런 말은 자기 정당화를 위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을 짚어야 합니다. 같은 시기 정치적 실패를 경험한 남성 정치인들은 무능했다, 시대의 한계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명성황후에게는 달랐습니다. 여자가 나섰기 때문이다. 왕비가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 평가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기보다 성별에 대한 편견이 깊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사실보다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권력에 집착한 왕비, 외세를 끌어들인 인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존재, 이 세 가지 이미지는 반복되고 단순화되며 교과서와 대중서사 속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그녀의 모든 모습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알게 됩니다. 사실, 역사는 사실 그 자체라기보다 사실을 기록한 사람의 시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명성황후를 둘러싼 수많은 해석의 갈림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접하는 역사 기록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보고 판단하고 글로 남긴 결과물입니다. 조선왕 조실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록은 귀중한 사료이지만 완전히 중립적인 기록은 아닙니다. 기록자는 특정 정치 세력에 속해 있었고 개인적 감정과 이해관계가 있었으며 당시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글을 썼습니다. 명성황후와 대립했던 세력이 그녀를 어떻게 기록했을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이긴 쪽의 기록이 더 많이 남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조선의 주도권은 점점 일본의 영향 아래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불리한 기록은 사라지거나 축소되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위험한 인물로 묘사한 기록은 남았지만 그녀의 외교적 고민이나 내부 반대 의견은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은 후대 해석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결과를 알고 나면 과거의 선택을 쉽게 평가합니다.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으니 그 이전의 선택도 다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 해석에서 가장 흔한 오류 중 하나입니다. 당시 조선은 어떤 선택을 해도 위험한 상황이었고 완벽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명성황후의 선택 역시 성공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잘못된 동기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잔혹한 시에 국가의 무기력, 왕실의 침묵, 이 모든 요소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했고 이성적인 분석보다 감정적 판단이 앞서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는 차분히 평가되기보다는 극단적인 이미지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 인물을 상징으로만 봅니다. 명성황후는 조선 몰락의 상징, 외세 개입의 상징, 비극의 상징, 이런 틀 속에서만 기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틀 속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민, 두려움, 판단의 무게가 빠져 있었습니다. 역사를 다시 본다는 것은 그 상징을 잠시 내려놓고 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역사는 한 번 쓰이고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고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며 이전의 해석은 계속해서 수정됩니다. 명성황후에 대한 재평가 역시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녀를 무조건 미화하려는 것도 무조건 비난하려는 것도 아닌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제야 가능해진 것입니다.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단순히 옛날 역사로만 듣기에는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시대의 고민이 지금의 우리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성황후가 살았던 조선 말기는 국제 질서가 급격히 바뀌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과 가까워지면 다른 한쪽의 반발을 불러오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국제사회에서도 작은 나라가 처한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택 하나가 외교, 경제, 안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 명성황후가 마주했던 외교적 딜레마는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때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왜 더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성황후 역시 미래를 알지 못한 채 눈앞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선택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점을 잊는 순간 역사는 교훈이 아니라 비난의 도구가 됩니다. 명성황후는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권력을 누리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든 결과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비슷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쉽게 비난하기 전에 그 자리에 놓인 무게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말기 조정은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외세의 압박보다 내부의 갈등이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 차이를 조율할 신뢰와 합의가 부족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도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 다른 생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지금 명성황후를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녀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그녀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녀를 한 시대를 살았던 인간으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했던 존재로 다시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역사를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역사는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남깁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결과만 보고 타인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을까? 명성황후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명성황후라는 한 인물을 통해 조선 말기라는 복잡한 시대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한 시대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 인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인물이었다. 하지만 명성황후는 그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던 인물이었고 외교적 선택을 고민했던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간 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면을 함께 보지 않으면 그녀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명성황후를 둘러싼 평가는 오랫동안 두 극단 사이를 오갔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라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완벽한 희생자로만 그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대개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녀의 선택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개인적 욕망에서만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선은 결국 식민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결과를 알고 난 뒤 과거의 선택을 바라보면 모든 판단이 어리석어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태도는 결과로 원인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명성황후의 판단은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고민 자체는 시대가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결정권이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특권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든 실패의 책임을 홀로 떠안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종종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가장 먼저 비난합니다. 이 구조는 지금의 사회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아닙니다. 상황을 단순화하지 않는 태도,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 기록 뒤에 숨은 맥락을 보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비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넓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명성황후를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그녀를 옹호하는 것도 단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을 조금 더 정확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명성황후라는 이름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을 넘어 한 시대의 선택과 한계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을 남기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를 통해 누군가를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는 판단보다 이해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명성황후를 완벽한 영웅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모든 책임을 떠넘길 대상로 남겨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는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불완전한 선택을 해야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 시대, 그 자리에서 그만한 정보와 그만한 압박 속에서 당신은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는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명성황후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역사에는 기록되지 못한 목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 기록되지 않은 고민들, 승자가 아니었기에 사라져버린 이야기들, 명성황후의 삶은 그 침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녀를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침묵을 조금이라도 복원하기 위함입니다. 역사는 기억되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단순한 분노로 기억하면 분열의 역사로 남고 이해하려는 태도로 기억하면 성찰의 역사로 남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어느 쪽의 기억으로 남을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명성황후에 대한 기억,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점, 동의하지 않는 부분, 모두 괜찮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조용히 오갈 때 조금씩 풍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명성황후는 과거의 인물이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다시 본다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현재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그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용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